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비행기가 멈췄는데 폭발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원인을 다 콘크리트 구조물에다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의 그 원인을 몰고 있는 기사들을 한번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 둔덕이 여객기 참사를 키웠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 건데, 외국 항공 전문가, 전직 비행사들,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금속 형태가 아니라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사고기 파손을 키웠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공항 측은 이 로컬라이저의 내구 연한이 15년인데 이게 끝나서 장비를 교체하면서 기초제를 보강을 했고 활주로 끝단 이후에 지면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라 둔덕을 세워서 수평을 맞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처음에는 활주로가 짧다고 지랄을 하다가 활주로 안 짧아. 예. 안 짧아요. 왜냐하면 1800m짜리 공항도 있어, 강릉공항. 근데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는 저 둔덕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콘크리트 둔덕으로 세우는 게 어딨냐라고 얘기를 해요. 네, 두 가지 점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이상의 둔덕으로 보강된 데 많습니다. 제주공항은요, 아이빔이에요.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단단한 아이빔으로 만들었고요. 속초나 이 강릉이나 이런 쪽에 있는 데들도 전부 다 콘크리트 보강대 위에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이걸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철구조물 같은 데다 얹어서 이거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안전 규정상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물이 이 비행기의 폭발 화재하고 연결이 됐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 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콘크리트의 높이가 스테빌라이저를 빼면 2m입니다. 지상에서 활주로 높이에서 2m예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흙이죠? 콘크리트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안에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저거 비행기가 통과하면서 똑 부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콘크리트 옹벽이 그대로 있었어. 그래서 비행기가 거기다 들이받아갖고 비행기가 완전 찌그러졌어. 자동차 충돌 시험 하듯이. 그랬으면 내가 그거 인정해요. 근데 이거 타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옹벽을 뚫고 넘어. 그래서 외벽까지 치고 나갔어요. 이게 저거는 그 상태에서 부러지는 순간 더 이상의 충격량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똑 부러져서 넘어진 상태에서 외벽까지 치고 들어갔다고. 그리고 중요한 건 높이가 스테빌라이저는 그냥 철구조물이니까 그거는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거고 높이가 2m라는 거예요. 이 옹벽의 높이가. 여기 2m잖아요. 이 비행기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12m예요. 737 항공기의 바닥에서 꼭지까지 높이가 12m고 설사 바퀴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11m입니다. 바퀴가 내려와가지고 있는 높이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12m짜리 비행기가 2m 둔덕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에서 완벽한 물리력 충격을 받아갖고 거기서 멈추게 되는 반대 저항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콘크리트인데 비행기랑 부딪혀서 이게 불이 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폭발할 정도인가? 그리고 저기에 닿았다가 완전 찌그러져갖고 거기 묻어 있는 것도 아니고 타고 넘었다니까 이렇게. 저 콘크리트는 못 견디고 힘이 없어가지고 비행기에 밀려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폭발에 가까운 엄청난 화염과 연기가 솟아올랐다는 거지. 이건 이미 내부에서 화재가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항공유가 불 잘 안 붙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 공군 출신인데 말이야 항공유 불 겁나 잘 붙어 이러고 댓글 쓰는 분 계셨는데
한 소리 하려다가 그냥 참았는데 어떤 분이 뒤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냥 지우기만 하고 말았는데 휘발유는 마이너스 80도에 불이 붙어요. 불만 갖다 대면 붙습니다. 근데 항공유는 250도 이상이 끓어야지 불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항공유가 그렇게 거대한 화재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부 폭발에 가까운 이미 예열에 가까운 어떤 화재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만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불이 붙었는지. 다른 비행기들도 엔진에 불 붙어가지고 동체 착륙한 예들이 많아요. 근데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 어찌됐거나 멈춰있는 상태에서 승무원들이나 나머지 그 승객들이 탈출을 시도를 하고 그 탈출 후에 나중에 비행기가 폭발하는 이런 예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 비행기는 그게 안 됐느냐? 왜 이렇게 갑자기 화재가 크게 일어났느냐? 전소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증거들은 아무도 내놓고 있지 않고요. 지금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 거는 언론들이 지들이 알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로 몰아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사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왜 이게 비행기 사고가 났는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원인 제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인 거고 왜 화재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 정도 동체 착륙에 성공을 했으면, 그리고 저 비행기의 구조물의 저 비행기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9.11 테러 했을 때, 비행기가 날아가고 박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펜타곤 10m 넘는 콘크리트도 구멍이 뚫렸어요. 또, 쌍둥이 빌딩 안으로 비행기가 파고 들어갔어요. 비행기 물러간 물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강해요. 불알루민이라고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을 쓰기는 하지만 이건 강철 소재 이상의 어떤 견고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거예요. 이번에 이러한 폭발에도 불구하고 기체 전체의 손상 부위로는 화재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사실상 거의 원형을 다 유지하고 있어요, 비행기들이. 근데 화재에 의한 폭발 이후에 지금 형태가 흐트러졌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의 구조상 왜 화재가 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먼저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영국 가디언지는 이거는 조류 충돌 하나만으로 참사로 이어질 수는 없다라는 식의 분석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요소가 결합한 복합적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조류 충돌이 원인이었다면은 한쪽 엔진이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충분한 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참사로 이어질 수가 없고, 보잉 737과 모든 상업용 여객기에는 기본 제어 장치가 고장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력으로 작동하는 유압 체계 없이도 랜딩 기어를 펼칠 수 있는 다중 장치가 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설사 조류 충돌이 있더라도 여객기 자체적으로 왜 여객기들은 얼마든지 조류 충돌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이후에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기체 내부적으로 자체 결함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언론 쓰레기들은 뭐라고 기사를 내고 있냐면 무안공항이 우리나라에서 조류 충돌 확률이 가장 높은 공항이다라고 하는 개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류 충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1년에 조류 충돌은 수백 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서 신고되는 것만 해도 200건 이상이 매년 신고가 돼요. 하지만 그게 다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 기레기들은 뭐라고 쓰냐면 확률이 제일 높다. 확률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데는 2만 분의 1 확률인데 지금 이 무안공항은 22년에
192번을 떴는데 한 번 조류 충돌이 있었고, 신고가 있었고, 23년도에는 1484번 했는데 2번 신고가 있었고, 올해는 1725번을 떴는데 한 번 신고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공항들은 수십 번, 수만 번 뜨잖아. 그러니까 다른 공항들은 2만 번이나 15,000번 한 번 일어나는데, 여기는 100번, 1000번, 이럴 때도 한 번씩 일어났으니까 확률이 10배 이상 높다는 겁니다. 에이. 이거는 확률로 따질 부분이 아니잖아, 이 새끼들아. 절대값으로 놓고 따져야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포공항에서는 1년에 22건 추락을 했어야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따위 기사를 써가지고 사람들 눈을 흐리려고 하란 말이지. 이거는 음성 기록 장치나 나중에 이것들이 이 블랙박스 안에서 보존이 나온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관제사한테도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메이데이를 외치고 지금 긴급 회항을 해갖고 1차 고어라운드 한 이에 2분 만에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진짜 막 너무 급한 거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최대한의 급하게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비상 상황이 있었으면 관제탑한테 말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조종사가. 그리고 조종사 입장에서도 뭐 착륙만 하면 그만인가? 착륙한 다음에 승객들을 구하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관제사한테 지금 비행기 안에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지금 비상 상황이 이러이러한 비상 상황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건데 이거를 안 밝힌다는 거야. 그럼 그럴 수 있겠죠. 아, 그럼 새가 부딪혀갖고 화재가 났나 보지. 안 됩니다. 왜? 새가 부딪히면 엔진이 파손되잖아요. 그 엔진이 파손됐다고 해갖고 비행기가 같이 파손되는 형태를 이룬다고 치면 그럼 뭐 세상에 비행기 다 터지고 없으라고? 구조적으로 일반적인 버드 스트라이커란 엔진 화재라고 하면 엔진을 꺼버리고 한쪽 날개로 날라요. 충분히 나를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기내 화재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화재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한쪽 엔진 갖고 동체 착륙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의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비행기 날개 연료가 실려 있고 엔진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 엔진 어떤 화재가 비행기가 멈추고 난 다음에 대량 화재나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점을 갖고 의심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 지금 되지도 않는 저 버드 스트라이커가 모든 이것의 원인이다. 무조건 버드 스트라이커 믿어라라는 식으로 지금 언론이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버드 스트라이크, 콘크리트 둔덕, 물론 일부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뭐 기존에 대한민국에 있는 101대를 전부 다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만 101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행기 자체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비행기를 운행하고 있는 항공사가 비행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틀 전에 탑승했던 승객이 비행기 엔진에서 불나면서 꺼지는 걸 봤다라고 승무원한테 직접적으로 신고했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승무원은 이상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승객은 분명히 이 문제를 공식 제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지난 금요일부터 사고 난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어마어마한 운행을 했습니다. 48시간 동안 13차례의 운행을 했어요. 이 13차례는 13번을 떴다 내렸다를 했다는 겁니다. 무안에서 제주를 갔다 와 제주에서 베이징을 가는데 중간에 환자가 생겨갖고 인천공항에 한번 착륙을 했다가 베이징을 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이징에서 제주로 왔고요. 제주에서 무안공항으로 왔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코타키나발루? 이거 어디 휴양지지? 코타키나발루를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무안으로 왔고요. 그리고 나가사키를 갔어요.
나가사키를 가서 다시 무안으로 와서 타오위안이라고 하는 대만을 갔습니다. 그리고 타오위안 또 무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방콕을 갔다가 오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이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3차례를 이런 방식으로 운행을 했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비행기 정상적으로 정비를 받으면서 이렇게 스케줄을 소화했을까요? 이게 가능한 스케줄입니까? 조종사야 다시 태우고, 조종사야 다시 태워가지고, 비행기를 운행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거의 15년 넘은 노후기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비행기 연한을 생각하면.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13차례 운행을 하다가 마지막 운행에서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나는 이게 태국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 6개국에 13번을 비행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한 번 내릴 때마다 1시간마다 다시 갔다는 거예요. 1시간이면 그러면 정비를 정비를 제대로 못하죠. 못하죠. 청소만 해도 1시간. 청소하고 연료 채우는 시간만 갖고 계속 떠다녔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정비를 하려면 정비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옮길 시간이 없어요. 제주 환경에 악명이 높은 게 뭐냐면 지난 11월 달에도 비행기가 고장이 났다고 대구발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고장이 났다고 승객을 대구에서 서울 오는 김포 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객을 앉혀놓고 정비사들이 부품을 갖고 와갖고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2시간 동안 정비를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승객들이 못하겠다 불안해서 그리고 내려갖고 환불받아간 승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주항공이 운항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새 핑계를 댈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비행을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고 감시를 하길래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 승인이 나느냐는 거지. 최소한 이거 비행기 뜨려고 하면 기재부도 그렇고 교통부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날아갑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내가 담당자라 그러면 야, 이 비행기는 뭐 나라시야? 죄송합니다. 뭐예요? 예. 나라시가 이제 그 옛날에 말하면 그 가짜 택시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택시 빌려주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회사에서 임대를 내갖고 자기들끼리 인원을 바꿔가면서 불법 영업을 하는 거예요. 정비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선 나라시 택시도 아니고 비행기를 이따위로 돌리냐고. 한마디로 굴린 거나 막 마찬가지. 굴리는 거죠. 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굴리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한 이유가 한마디로 이 제주항공이 애경그룹의 캐시카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주항공 매출이 애경그룹 내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이미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애경그룹이 제주항공 지분을 담보로 지금 대출도 받은 상태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주항공이 실적을 많이 내야 애경그룹이 재무 상황이 안정이 되는 구조겠죠. 그래서 이게 좀 비행기를 많이 굴렸고 지난해 실제로 역대 최대 수익인 1,700억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은 국내선 운항 편수나 여객 수에서 저가항공 1위로 올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뒤따라야 됩니다. 국민의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승객의 목숨이 달린 상태에서 이따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오전에도 랜딩기가 이상으로 떴다고 하잖아요. 이제 무서워서 제주항공 못 하겠는데. 그 예전부터 제주항공 아무도 타지 안 말라라고 하는 커뮤니티 게시판 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정비 엉망진창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단순하게 항공사고가 왜 일어났냐를 떠나가 어떻게 하면 이따위로 관리 감독이 되고 이따위로 회사가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대대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경그룹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애경이 사실은 건설 망하고 유통 망하고 난 다음에 딱히 돈을 벌 데가 없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죠. 그래서 이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하고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엄청난 로비가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전직 사회이사들이 지금 현 정권의 실세였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와 같은 부실한 경영 내지는 부실한 감독에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족분들이 매우 침통해하고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정부에서 진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신들을 수습을 해놓고 활주로 바닥에 덮어가지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방치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관련된 거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준비가 늦어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지금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못하고 있고 민주당과 지자체들이 지금 지금 이번에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들을 위한 그 시설과 그다음에 분향소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지방행정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러한 시신들을 보관하고 그와 관련된 뭐 검사라든지 관련된 거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나와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시신 보존을 위해서 최소한 좋은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찌됐거나 시신을 인도받을 수 없으니까 이분들을 냉동고로 보관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안 지켜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정말 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때와 똑같아요. 정말 용서를 할 수 없는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